이번 시간은 프로젝트 분석 및 설계에서 요구사항 분석 및 사용자 정의하기 단계입니다. 이번 시간 수행 목표입니다. 프로젝트의 핵심 목표와 요구사항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이해할 수 있다. 프로젝트의 내용과 클라이언트의 협의한 요구사항을 정리하여 핵심 사항부터 우선순위로 분석하여 정리할 수 있다. 회의를 통해 조정과 변경이 필요한 사항을 도출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다. 타깃 오디언스를 인구 통계학적, 심리학적, 지리학적인 요소, 라이프 스타일에 근거하여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다. 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주정 씨. 안녕하세요, 강사님. 지난 차시에 좀 힘들었죠. 계약하시느라고. 네, 너무 모르는 게 많아서. PT도 하시고, 그죠? 아, 네. 네. 고생했고, 네. 이번 차시는 프로젝트를 그렇게 어렵게 네. 계약, 프레젠테이션 하고 해서 따왔어요. 계약이 됐어요. 네. 그러면 그 프로젝트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거든요. 네. 요구 분석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사용자 요구 분석이 있고 또 클라이언트 측 요구 사항에 대한 분석도 있어요. 네. 제일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이 뭘까요? 클라이언트 측에서 원하는 말을 그렇죠. 보내주겠죠. 그것이 우선이죠. 네. 우리에게 일을 시켰으니까. 그래서 클라이언트 측의 요구 사항을 잘 살펴봐야 되는데 클라이언트 측의 요구 사항은 어디에 적혀 있을까요? 요청서. 그렇죠. 네. 네. 그 요청서, 요구사항 정의서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네.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보시다시피 기업의 일반적인 사항이라든지 네. 또 우리 입장에서 보면 프로젝트의 일정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네. 예산이라든지 또 기능적인 요구사항들, 데이터베이스를 써야 되는지 아니면 예쁘게만 만들어주면 되는지 그런 내용들이 다 적혀 있을 것이고요. 또 디자인적인 제한사항 중에 그 제약 조건도 있을 거예요. 우리 회사가 이런 CI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색상을 반드시 써달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업무 흐름, 이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직원의 이름이라든가 그 팀에서는 어느 한도까지를 책임질 수 있다든가 이런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하는 것이 프로젝트 환경 분석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네. 기능적인 요구사항, 또 디자인 가이드라인. 디자인 가이드라인은 이제 대기업에서는 굉장히 까다롭게 따지거든요. 네. 그룹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청색을 유지해 달라라든지 이런 것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잘 봐야 되고요. 그리고 핵심 내용이 파악됐으면 그것을 이렇게 읽어보고 그냥 끝내는 것이 아니라 엑셀 같은 스프레드시트를 이용해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네.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하고 이렇게 정리된 것은 그냥 한 번 회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파일을 이용해서 서로 공유를 하고 우리 팀 내에서도 공유하고 변경되는 내용이 있다면 클라이언트 측에도 반드시 전달을 해야 되고요. 또 조정이 필요하다면 다시 또 회의를 해야 되고 네. 이런 과정이 지속적으로 만들어집니다. 제안서 작성에 대한 가이드 정의라고 하는 부분이 아래쪽에 있는데요. 저런 것들은 선정 기준과 진행 일정, 담당자 정보 등 이런 것들을 함께 기록을 해서 이 문서가 계속적으로 공유되는 상황을 이렇게 거기 그 문서에도 이렇게 기록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프로젝트 환경 분석에는 정리된 표를 기초로 클라이언트 측에 이렇게 미리 내용을 좀 보여줍니다. 이 중에 순서대로 번호를 좀 매겨달라. 가장 중요한 것부터 1번으로 해서 해달라고 하면 거기에 치중해서 작업을 하게 되지만 물론 그쪽에서 요구한다 그래서 다 해줄 필요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측에서도 의견을 잠깐 내고 우리는 소극적으로 내는 것이 아무래도 우리에게 유리하다 싶으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클라이언트 측에서 저거에서 다 중요해요라고 이제 몇 가지를 한꺼번에 짚을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 만드는 거죠. 반드시 1번으로부터 총 10개면 10번까지 다 해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야 그쪽에 맞춰서 우리가 일정도 조율할 수가 있고요. 소요되는 비용도 우리가 그렇게
네. 예측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해서 우리 팀이 이제 공유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회의록을 반드시 작성을 해주시고 회의록이 들어가는 내용 중에는 이렇게 W가 5개, 그리고 뭐 H가 몇 개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틀을 만들어 놓고 회의록을 기록하시면 빠지는 게 없어요. 네. 회의를 하다 보면 다른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지역적인 문제, 네, 맞아요. 문적인 문제. 그러다 보면 우리가 언제 만나기로 했지? 이거 빼먹는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 체크리스트를 보고 여기 우리 회의록에 빠진 거 없나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 완성이 되면 회의가 끝나면 다음 일정을 공지를 하고 다 사인을 받아오는 거죠. 참석자 명단을 적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요구사항 분석이 완료되는 상태고, 2단계가 완료가 잘 되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우리가 열심히 하면 된다, 이 수준이 네. 된다면 이제 바로 사용자 정의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네. 사용자 정의는 뭐냐면 그쪽에서 요구하는, 클라이언트 측에서 요구하는 내용 중에 이러이러한 서비스를 해달라라고 추상적이지만 어떤 내용을 정의해 놓을 그런 상황이 이제 만들어지는데, 그 서비스를 도출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 그 서비스를 정확히 잘 읽고 그 서비스가 그쪽에서 요구하는 대로 잘 만들어지도록 해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서비스의 핵심을 찾게 되는데, 작업자 입장에서 보면 뭐 예를 들면 좀 편한 거, 돈 적게 드는 거, 뭐 일정을 짧게 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찾게 되고, 실제 사용자가 요구하는 거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수가 있거든요. 이 사용자가 구체적인 어떤 친구나 이런 사람을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네. 가상의 인물을 만드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나 뭐 학력이나 배움 정도, 뭐 그렇죠. 여러 그런 가지 것들이 성별도 모두. 예, 그거 다 선언을 해놓는 거죠. 나이는 몇 살인지. 근데 그거는 우리가 만들긴 하지만 그렇게 만드는 과정이 어떻겠어요? 대표성을 가져야 되겠죠. 우리 사이트에 접근하는 주 사용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대표성을 가진 형태로 만들어줘야 이게 성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을 하려면 이제 어피니티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걸 이제 사용을 하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사용자를 정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네. 목적은 핵심 사용자층에 속하는 대표 사용자, 그 사람들의 사용자 경험을 이제 추출해내는 거죠. 그래서 뭐 사용자 여정이라고 하는데 지금 2단계에서는 하지 않고 몇 네. 단계 뒤에 가면 이제 나중에 할 거예요. 네. 그러면 그런 내용을 이제 만들게 되고, 하지만 매우 구체적이어야 되고 개인 사용자에다가 초점을 맞춥니다. 집단이 아니고요. 그래서 개인 사용자가 또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잖아요. 연령도 다르고 그렇다면. 그래서 뭐 10대, 30대, 50대 이렇게 한다든지, 또 이렇게 나누다 보면 너무 또 방대해질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보통 한 3명에서 5명 정도를 선언을 해놓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 유아용품을 파는 그 사이트를 만든다면 네. 요새는 이제 부모님들이 봐주는 경우도 있어서 50대, 60대도 포함이 되겠고, 그렇죠. 엄마들, 젊은 엄마들도 포함이 되겠고, 이렇게 해서 딱 한 셋넷. 네, 그렇게 선언을 해놓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얘기는 나중에 또 하겠지만, 너무 고령층에다가 타겟을 맞춰 놓으면 사이트에 접속해서 사용하는 익숙한 뭐라 그러죠? 환경이 안 네, 되는. 환경이 좀 불편해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런 네. 분들은 오프라인 매장 가서 사는 게 더 편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상황을 적절히 조율을 하는 상황. 그것이 이제 샘플을 이제 추출을 하고, 어피니티 다이어그램을 이제 잘 정리를 하고 해서 거기서 나오는 키워드들을 도출해가지고 이제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네. 타겟 오디언스라고 해서 통계학적으로 누가 가장 많이 접속할지, 50대가 그 인터넷을 통해서 구매하는 확률은 낮을 수 있다라고 선언이 된다면 그분들은 페르소나를 만들 필요가 없을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렇게 만드는 거고요. 그래서 사용자 성향과 행동 패턴을 이제 분석을 하고, 그런 내용 중에 여기 보시듯이 관찰이라든지 설문조사 많아요. 이 종류는 너무너무 많아서 어느 걸 사용할지는 그냥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그 선택은 디자이너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그 회의를 통해서 나온 그 자료들 네. 거기를 바탕으로 해서 작업을 해야 되는 거고요. 네. 기본적으로 나눠야 될 것은 두 개입니다. 사용자를 주 사용자하고 부사용자로 나눈다. 왜냐하면 디지털 디자인은 웹사이트에서 구현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네. 주 사용자는 이제 소비자죠. 네. 들어가서 이제 구매하고 물어보고 하는 사람들이고 부사용자는 그 사이트를 관리하는 백오피스라고 해서 뭐 상품을 준비하고 어디에 배치하고 이런 것을 사용하는 사람. 그래서 두 사용자로 구분을 하고 주 사용자와 함께 부사용자를 함께 분석을 하고요. 마무리를 하면 지역과 연령, 라이프스타일 이런 거 다 봐서 다양한 사용자 계층을 분석을 한 다음에 여기에 적용을 하는 것이 맞다. 실제로 실습에서는 이제 페르소나를 이제 선언을 해보는 그런 실습을 하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궁금하시겠지만 궁금한 거 있으면 또 물어보세요. 뭐가 있나요? 아닙니다. 일단 사용자 지정해서 하는 부분을 일단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뭔가 될 것 같긴 해요, 그죠? 네.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구사항 정의서는 클라이언트의 요구사항과 프로젝트의 범위를 규정짓기 위해 클라이언트가 작성한 문서입니다. 제시되는 요구사항 정의서를 숙지해 클라이언트의 요구사항을 분석합니다. 프로젝트의 내용과 클라이언트의 협의한 요구사항을 정리하고 핵심 사항부터 우선순위를 분석해 정리하도록 합니다. 사용자 정의를 해야 되는데 실습에서 사용자를 전문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페르소나. 페르소나. 네. 흥미하지 마시고 아무튼 페르소나 정의를 어떻게 하는지를 정확히 하기 위해서는 사실적인 데이터를 받아와야 됩니다. 네. 사실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걸 선언을 하는데 지금 화면에 잠깐 보시면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결정을 하게 되는 특별한 시기가 있습니까? 라고 써 있는데 이건 네. 뭐냐면 설문조사 방법일 경우에 이렇습니다. 네. 설문조사로 페르소나를 만들 수도 있고 또 한 가지 통계 자료를 이용해서 그냥 갖고 올 수도 있어요. 통계 자료요? 예,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황은 국가 통계 포털 사이트에 가서 네.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핵심적인 사용자층을 선언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본적인 사항을 가져올 수 있죠. 네. 나이라든지 사는 곳이라든지 이런 거는 갖고 오고요. 그 다음에 설문조사를 부분적으로 해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하실 수도 있고 실제로 페르소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해야 되는데 그 작업을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어피니티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네. 과정을 이제 실습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장소를 이동을 해서 네. 실습을 한번 진행을 해보시죠. 네. 가보겠습니다. 네. 페르소나를 만드는 형성하는 일입니다. 보통 이제 I는 난다 그러고 페르소나는 형성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선언한다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포스트잇 한 장에 한 개의 단어만 사용해서 기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직업 네. 결정하셔야 되고요. 네. 어느 회사의 의상 디자인 팀장. 디자인 작업 내내 이런 일을 수도 없이 하게 됩니다. 수도 없이 하고 의사결정을 할 때 약점과 강점들 스왓 분석을 통해서 하는 것, 또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의견을 모으는 것, 의사를 결정하는 것 이런 것들이 모두 이런 작업을 통해서 이루어지고요. 그 뭐 시네틱스 방법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하나를 도입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지금은 단어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을 이제는 이걸로 문장을 만드시는 거죠. 문장으로 이 사람을 수식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싱글맘인 이 사람의 이름이 없네요, 그죠? 이름이요? 이름도 정해야 돼요. 이름은 어떤 이름으로 정하면 좋을까요? 역시 국가 포털에 들어가서 20대 여성 중에 가장 많은 이름을 가진 가장 많은 수의 이름이 그 이름이 되는 거예요. 김민지.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시나리오나 스토리를 대략 쓰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일요일 날 이 사람 뭐해요? 취미가 없네요. 네, 그러니까 이런 블로깅 어떤 스토리나 이런 걸 설정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구체적인 것들이 이제 필요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툭 던지게 되면 그런 내용을 갖고 또 피니티를 진행을 하고 이렇게 반복해서 스토리가 구성이 될 때까지 하는 겁니다.
어떠셨습니까? 좀 복잡하고 그렇지 않나요? 네, 언제나 복잡하지만 필요한 과정이라고 봅니다. 네, 그래요. 항상 사실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져와야 되고 클라이언트의 요구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버무려서 가장 핵심적인 사용자층이 누군가를 이렇게 선언해주는 과정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과정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 작업입니다. 네. 잘 하셔야 되겠고 사용자의 콘텐츠 사용 동기하고 실제로 이 사람이 그런 동기로 들어왔지만 이거를 사용해 보니까 기능상의 어떤 문제가 있더라는 거를 특정히 잡아낼 수 있게 그렇게 선언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보통은 한 개로 설정해서 갈 수도 있지만 다양한 층으로 이런 시간에 얘기했지만 20대, 30대, 50대를 이렇게 구분해서 페르소나를 3개, 4개 이렇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너무 많으면 또 표집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건 좀 자제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페르소나는 다음 8차 시에 가서 실제로 정보 구조의 기능 중심으로 잘 찾아갈 수 있는지 페르소나를 대입해서 사용자 여정이라고 하는 사용자 맵, 여정 지도를 이제 완성하는데 굉장히 사용이 잘 될 것 같습니다. 실습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닙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사용자 분석은 인터랙션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디자인 과정의 첫 번째 단계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로 반복적이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용자 성향을 분석할 때에는 사용자의 해당 매체 사용성, 숙련 정도, 개인적인 특성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주영 씨가 무슨 실습을 하는 건가요? 예, 페르소나 선언을 하는 거를 이제 하고 있는데 실습 단계에서 페르소나를 하나 만들었거든요. 하나 만든 거 이외에 페르소나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선언을 하고 사용자 조사한 걸 토대로 해서 만들어 보라고 했습니다. 지금 페르소나가 두 분류로 돼 있는 거를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기본적으로 만들어 놓은 걸 보니까 관리자 페르소나 하나하고 사용자 페르소나를 이렇게 구분을 했더라고요. 지금 괜찮습니다. 이렇게 나누는 게 좋습니다. 두 개의 페르소나의 성격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사용자 목표라고 하는 곳에서 아주 완전히 차이가 날 것이고요. 개략적인 묘사는 그 사용자 목표를 도출하기 위해서 설정해 놓는 개략적인 묘사이기 때문에 별 차이가 없을 것 같고 사용자 목표라는 곳에서 정확히 구분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개략적인 묘사에서 이벤트 회사에서 7년간 근무 중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정확하게 선언을 잘 한 거고요. 뭐 예를 들어서 그냥 회사원 이렇게 하면은 좀 곤란하고 세부적인 내용까지 해줘야 특정 사용자가 특정한 시스템을 사용할 때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상황이 벌어질 거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용자 목표를 선언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용자 목표를 설정을 하는 건 아니고요. 이거는 개략적인 묘사를 통해서 정보 구조도를 만들거나 정보의 컨텐츠의 그 어떤 내용이 포함이 되고 어떤 순서로 보여줄 것인지 또 이 사용자가 이 사이트에 들어와서 요구하는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해야 빠짐없이 여기다 담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누락을 방지하고 또 에러를 방지하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그대로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자를 위한 요구사항을 찾아내는 데 사용자 목표의 의의가 있다고. 페르소나를 설정하기 위해서 어떤 자료들을 확인해 봐야 할까요? 인구 통계학적인 자료라든지 그다음에 실제 사용자들의 면담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자료들 그리고 커뮤니티 같은 데 들어가 보면은 비슷한 유형의 사용자들이 남긴 댓글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대로 데려갈 수 있도록 이 사람들의 요구사항을 만드는 거죠. 사용자의 요구사항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대로 지원을 해준다는 측면에서 제작을 하면 되니까 맞춤형으로. 그래서 이제 그런 자료들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핵심 타깃 고객층으로 봐도 되는 것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그 타겟은 굉장히 선명하게, 그러니까 좀 흐릿하게 해놓으면 이게 사이트도 그렇게 돼요. 흐리멍텅하게. 그러니까 아주 명확하게 선언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지금 페르소나를 한 명을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만들어서 다양한 측면으로 충족시키기 위한 거를 지금 구축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선언을 해놓고 보면 컨퍼런스 정보라는 메뉴가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태스크는 컨퍼런스 정보 검색이지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서치 엔진을 개발한다든지 또 AI의 도움을 받아서 주기적으로 푸시되는 데이터를 사용자에게 이메일 전송한다든지 뭐 그런 기능을 또 구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기능성이라든지 또는 정보 구조도에 필요한 내용들 이런 것들을 모두 만족시키기 위해서 페르소나는 굉장히 의의가 있는 일이라고 보겠습니다. 총평은 학습에서 배운 대로 잘 하고 있고 틀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틀보다는 그 내용에 좀 충실하셔서 충분하게 그 어떤 페르소나가 잘 선언될 수 있도록 충족하는 그 요소들만 잘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잘 됐다고 봅니다. 디자인 프로젝트상에서 실제 사용자를 대표하는 가상의 인물을 말합니다. 페르소나 모형의 목적은 핵심 사용자층에 속하는 대표적인 사용자의 행동 패턴 및 라이프 스타일 등 사용자 경험을 예측하는 것이므로 가상의 인물일지라도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정의되어야 합니다. 질문들 많이 올려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그거는 글쎄요. 수정이 얼마나 되느냐가 문제가 될 수도 있고 한 번만으로도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회의가 너무 길면은 자주 변경돼야 되고 변경되지 않아야 될 것도 자꾸 험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으로 하되 한두 번? 그 정도면 될 것 같고 클라이언트 측에서 이거는 요청하는 것보다는 우리 측에서 필요한 거를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 조정될 수 있도록 한두 번 정도면 좋다고 봅니다. 예산안을 늘리려면 근데 그런 부분은 이미 우리가 클라이언트 측으로부터 받아야 될 예산 범위는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 범위를 우리 측에서 늘리면 뭐가 줄을까요? 이 수익이 줄어들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되고 예산이 초과되지 않도록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아니면 일정을 좀 조절한다든지 외주 인력을 적절한 수준에서 통제한다든지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이 선행이 돼야 되고 그냥 예산을 무턱대고 줄인다. 저 예산을 어떻게 해보자. 이런 거는 안 돼요. 우리가 계약서에 이 정도 예산에서 심지어는 1원 단위로 이걸 계약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는 것이 좋고 예산이 초과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죠. 제일 먼저 손대야 될 것은 아마도 일정을 좀 단축하는 것, 그 정도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확정된다라고 하는 것이 어느 수준인지 모르겠는데 글쎄요. 항상 매 순간이 확정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항상 우리는 변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는 게 디자이너로서의 자세로서 맞는 것 같고 프로젝트는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PM이나 이 프로젝트 매니저가 설정한 그 수준을 계속 따라가되 그 틀에서 이 시점까지 완료됐다라고 하면 그걸 그대로 고수하는 것이 맞고요. 그렇게 해서 일단 완제품을 만들어 놓고 나중에 유지보수하는 기간이 또 있거든요. 그때 가서 다시 조율해서 서비스 차원으로 어떤 거를 이제 추가해주면 하는 것이 훨씬 더 옳다고 봅니다. 글쎄요, 그건 한 번 정도 맞지 않나요? 우리가 이제 프로젝트 중간 보고서도 하고 마지막에 완료 보고서 또 착수 보고서 이런 것들 이제 나누기도 하는데 그런 보고 단계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쓸데없는 시간을 버리는 과정이 됩니다. 그래서 거의 묻게 하다시피 클라이언트와 우리 회사들은 많아야 3번, 그러니까 착수 보고, 중간 보고, 완료 보고 이렇게 돼 있지 그걸 자꾸 나눠가지고 여러 번 해라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우리 내부적으로는 여러 번 검토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겠죠. 그 대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작업하는데 플러스가 되는 요인이지만 클라이언트에게 보고하고 이런 것들은 별로 이렇게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제 글이 올라오지는 않고 이상한 글만 올라오는데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여러분들께 최선을 다해서 답을 했는데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통해 조정과 변경이 필요한 사항을 도출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와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요구사항과 목적을 파악하려는 객관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논리적 근거와 한계를 제시하여 조율을 위한 포용 의지를 표명하면서 커뮤니케이션을 합니다. 이슈에 대해 비판적 태도로 문제만 지적하지 않고 문제의 해결 방법을 같이 제시하도록 합니다.